선거로 만나는 역사 이야기, 다채로운 선거의 세계가 선거학개론에서 펼쳐집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정당의 탄생, 가치를 만들다입니다. 오늘날의 정당 정치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옆길로 새는 지식열전 선거학개론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거학개론의 스페셜 스토리텔러죠. 두 분 함께 하도록 할게요. 함규진 교수님 그리고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정당과 관련된 이야기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흔히 정당을 말할 때 우리가 이제 뭐 민주주의의 꽃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잖아요. 꽃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정당이란 무엇일까요? 정형외과 전공이긴 합니다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대 민주주의가 낳은 최대의 발명품이다. 정당이란. 발명품이다.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 그럼 민주주의를 해보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정당이라는 것이 있으면 여당이 야당이 됐다 그렇게 되게 하기 때문에 그 위정자들이 자신들 정권을 잃을까 봐서 아무래도 좀 열심히 정치를 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게 하나고 간접 민주주의지만 그 직접 민주주의적인 효과를 가장 잘 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결국은 정당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당의 역사 언제쯤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도구로서의 정당의 모습은 19세기 정도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19세기 정도라는 게 근대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고대나 중세 같은 경우는 정당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그리스만 하더라도 뭐 산악당이니 해안당이니 평안당이니 이런 어떤 지역에 따라서 자신의 이익이 달랐던 사람들이 무리를 지었고 실제로 또 당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대동단결, 포당지풍, 우리끼리 뭐 서로 도와줄 사람은 좀 도와주자. 이렇게 해서 뭔가 인간의 본능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무리를 짓는 것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고요. 조선만 하더라도 뭐 사색당파라는 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정당과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자신들이 무리를 지어 있는 어떤 그런 정도의 모임이라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벌의 모습 이런 것들하고 연결해서 파악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파벌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파벌은 이제 사람이 여럿이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 만들어지기가 쉽죠. 여러분 그 뭐 게임 그거 아시잖아요. 접어 그거. 아, 뭐 한 사발은 접어. 뭐 접어. 이런 예,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 세 사람 중에서 이제 안경 쓴 사람 접어. 그리고 남자 접어. 잘생긴 사람 접어. 죄송합니다. 예. 상당히 지금 얼굴에 뭔가 설기가 돋았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어떤 동질성이랄까 무슨 혈연, 학연, 지연 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비슷하니까 우리끼리 뭉쳐가지고 힘을 내자 이렇게 생긴 결국 파벌인 거죠. 그러니까 혈연, 지연, 학연 뭐 이걸로 좀 대동단결된 게 결국엔 파벌이다. 뭐 이렇게 좀 결론을 내려볼 수 있는 건가요? 영어로는 파벌을 팩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라틴어에 있어서 팍티오 거기서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 팍티오라는 것은 옛날에 로마 시대 때 그 최고의 말하자면 그 엔터테인먼트가 전차 경주였거든요. 근데 이 전차 경주에 따라 가지고 뭔가 팀이 나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녹색, 어느 쪽은 청색, 그리고 녹색당과 청색당이 있었다. 그 팍티오가 이렇게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데는 유혈 사태라도 이어졌다 그래요. 그 기원은 532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전차 경주가 열렸는데 그때 이제 그 판정 시비가 붙은 게 시작돼가지고 아주 유혈 사태로 번집니다. 그것이 점점 커져가지고 그 콘스탄티노플 시내가 5일 동안 완전 무법 상태가 된 거예요. 황제 유스티니아누스까지 어떻게 보면 죽을 뻔했다가 겨우 살아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군대를 불러와서 5만 명을 학살합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진압될 정도로 우리 편이 이겨라 쟤네 편 져라 뭐 그런 식으로 그런 것은 아직도 계속 좀 남아있지 않나 싶네요. 정당에는 만국 공통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좌익과 우익이 있다라는 건데 오른쪽과 왼쪽 이 방향은 언제부터 좀 생겨난 거예요?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지금 센터 잡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그 프랑스 대혁명 때
그 좀 약간 진보적인 계열 쪽에서는 좌파 그 좌측에 그 의회 좌측에 앉았다.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모여 해가지고 앉았다. 거기에 앉으라고 정해놓은 건 아니었는데 네. 또 이제 좀 약간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제 오른쪽에 앉았다. 그래서 처음 시작됐다는 말도 있고 영국에서 이제 진보적인 쪽이 좌측, 좀 보수적인 쪽이 오른쪽 그렇게 앉은 거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는 믿거나 말거나 할 수밖에 없지만 정치학적으로 들어가면은 진보와 보수와 좌와우는 다르다. 좌와우라는 것은 그것은 정부 정책에 있어서 정부가 많이 개입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 좌측, 반대로 개입하지 않는 것을 선호하는 쪽이 우측이라고 되기도 하는데 대체로 좌와 진보, 보수와 우쪽은 그냥 어느 정도는 일치한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1호 정당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정당 언제 탄생한 건가요? 정확하게 이제 뭐 언론자유라든가 여러 가지 모든 면 이제 대중정당의 성격이라든가 그렇게 따지면 19세기부터라고 봐야 된다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네. 한편으로 이제 파티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선거로 그 정당 사람들을 뽑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국정을 운영을 하고 그런 쪽이라면은 그 17세기에 있어가지고 영국의 토리당, 그다음에 휘그당 이 두 당이 어떻게 보면은 거의 시초라고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되네요. 이름이 좀 특이해요. 토리 토리. 그리고 휘그. 휘그. 왜 토리이고 휘그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게 좀 장명이 된 거예요? 그 두 당의 좀 성격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1680년 즈음에 이제 찰스 2세가 죽고 나서 제임스 2세가 왕이 올라가야 되는데 약간 문제가 있었던 거죠. 네. 바로 뭐냐면 영국은 국교, 성공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사람이 카톨릭교 신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전례로 보면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때? 지금 왕이 필요하니까 왕으로 올리자라고 했던 쪽이 토리였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저 사람이 올라가면 안 되지. 우리 나라에 맞는 국교회를 믿는 그런 어떤 사람이 왕이 되어야지라고 해서 반대했던 사람이 이제 휘그가 되는 건데요. 앞에서 말씀하셨던 왜 토리고 왜 희그냐라는 부분들은 이 뜻이 굉장히 좀 고약합니다. 아일랜드의 도적을 가리키는 말이 토리고요. 뭐야? 스코틀랜드의 도둑이나 말도둑을 가리키는 말이 휘그입니다. 네. 아마 자기네가 붙였다기보다는 그 정치적인 경쟁자들이 붙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낮춰 부르기 위해서 쟤네들 별로야. 쟤네들은 거의 도둑하고 비슷해. 예전에 갔던 이런 느낌. 그리고 쟤네들은 굉장히 욕심이 많어. 이런 내용들이 그 안에 이제 전달이 되면서 토리 휘그가 됐는데 토리하고 휘그가 서로 견해가 다를 때는 싸우지만 또 왕과의 어떤 다툼에서는 같은 편이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힘을 합쳐서 권리장전을 또 요구하기도 했던 그러면서 이제 힘을 같이 잡았던 부분에서 이 정당 정치라고 하는 것들의 시작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라는 것들도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정당의 이름을 직접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생긴다면 좀 어떤 정당을 좀 만들어 보고 싶으실까요?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에 있는 사람들은 다 멋진 사람들이야. 네. 멋지당. 멋지당 괜찮네요. 혹시? 저는 이제 뭐 생각해 본 게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정치는 쇼 비즈니스다. 뭔가 보여주는 게 정치다. 그래서 쇼당이라고 할까. 그런 생각도 멋지당, 쇼당. 한 표 부탁합니다. 두 분 다 좀 장명의 센스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서 만약에 정당을 짓게 된다면 정당의 이름은 이렇게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보셨고, 자, 다시 본론의 이야기로 들어와서 아까 그 정당의 형태를 갖추는데 선거가 영향을 줬다라는 이야기가 잠깐 있었는데, 그럼 이 토리당과 휘그당 같은 경우도 뭐 선거를 통해서 이 정당의 모습을 갖춰간 건가요? 그렇죠. 점점 영국의 정치라는 것이 왕하고는 점점 거리를 두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선거가 상당히 중요해지죠.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토리당이 이겨야만 말하자면 우리의 이익을 지킬 수가 있다. 아니 이번에 휘그당이 이기지 않으면 이 나라가 상당히 위험해질 수가 있다. 선거에서 이기려면 조직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조직을 더 강화하고 지방 조직도 만들고 무슨 당의 조직 질서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당원 자격이라는 것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점점 이렇게 선거가 중요해지면서 또 이제 정당도 점점 요즘과 같은 모습을 갖춰 나가는 셈이 되죠. 그럼 이 지금 영국의 토리라는 당 그리고 이제 휘그라는 이름을 가진 정당은 없어진 건가요?
없어졌다고도 할 수 있고 안 없어졌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건 뭐예요? 토리와 히그는 어떻게 보면 이름이어서 어떤 사람이 토리일 수도 있고 히그일 수도 있었다. 여태까지 계속 히그였다가 이제 나 토리 할래 그럼 토리가 될 수도 있었다. 근데 이제 선거가 점점 중요해지잖아요. 선거 누가 합니까? 국민이 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한테 잘 보이는 게 좀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왕한테 잘 보이는 게 별로 문제가 아니야 이제는. 그동안 국민한테 뭔가를 내세우면서 우리 당이 말하자면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좀 뽑아주세요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문제는 던지려고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름이 좀 이상하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름을 우리가 고치자. 우리가 어차피 우린 좀 보수적인 사람들한테 어필하는 당당하니까 우리 토리당이라고 하지 말고 보수당이라고 하자. 그래. 우리는 어차피 좀 자유주의적이고 약간 진보적인 개혁적인 사람들한테 어필하는 당이니까 우리는 자유당이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일단. 그래서 심지어는 가끔은 스스로 토리라고 부르기도 해요. 언론에서도 토리당이 이번에 선거 이겼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본적인 이름은 보수당으로 남아 있는 것이고, 그런데 히그당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자유당으로 이름은 바뀐 쪽은 그렇게 좀 운이 안 좋아가지고 세계 제1차 세계대전까지만 하더라도 양당으로 존재하면서 이제 집권하기도 했다가 그 직전에 노동당이 생깁니다. 영국에. 그 노동당이 갑자기 큰 세력을 얻으면서 말하자면 진보 개혁적인 입장을 그 자유당 쪽에서 가져가 버리는 거죠. 결국은 이 나중에는 결국 노동당이 흡수돼 버립니다. 그래서 자유당, 즉 옛날에 히그당은 지금 사라졌다고 봐야 되겠고 토리당은 보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이제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는 더욱더 이제 좀 뚜렷해졌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려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말하자면 좀 더 대중적으로 그리고 좀 더 합리적으로 그렇게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부패 선거구라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 말, 선거구? 그 윌리엄 피트가 그 부패 선거구 덕분에 당선이 됐지만 네네. 이거는 아니야 이래서는 안 돼 가지고 그 없애려고 노력을 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없애려고 노력은 많이 했고 많이 없앴지만 그래도 꽤 남아 있었는데 그걸 더 많아지게 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이게 뭘까요? 뭐예요? 산업혁명. 산업혁명. 뭐 사건이라고 보긴 그렇지만 어쨌든 산업혁명으로 되면은 결국은 농촌에 있던 사람들이 농촌에 계속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도시로 가야죠. 이제 일할 그렇죠. 수 있는 곳으로. 결국 도시로 가서 이제 노동해가지고 먹고 살 수밖에 없대. 도시로 다 모여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농촌은 텅 비어요. 하지만 선곡은 그냥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1만 명 기준으로 해서 선곡을 하나 만들었는데 지금 한 보니까 뭐 1,000명도 안 남아있네. 그렇게 되면은 부패 선거구의 의미가 결국은 숫자가 적으니까 매수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1만 명을 매수하려면은 솔직히 좀 어려운데, 근데 이제 한 몇백 명, 1,000명 그 정도는 뭐 되잖아요. 그래서 부패 선거구에 붙여가지고 호주머니 선거구라는 이름까지 붙였어요. 호주머니 돈으로 매수할 수 있는 선거구. 따라서 이 선거구를 정리해서 다시 한번 좀 새롭게 바뀐 인구 지도에 맞춰가지고 새롭게 그 선거구를 설정하자. 그것이 하나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 투표권을 주는 것이 관행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여러 가지 입장, 우리 노동자들의 입장, 우리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 서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대상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투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까지 투표권을 확장하자. 그래서 이것을 발벗고 나섰던 사람이 찰스 그레이라고 하는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1832년에 처음에 선거법 개정 이런 식으로 합시다 했다가 상원에서 한번 빵꾸를 먹고 그래서 다시 이 사람이 수상을 사임했다가 사임했더니만은 아니 노동자들이라든가 그런 사람이 우리한테 드디어 투표권이 쥐어지나 했더니 이게 뭔 소리야 해가지고 다 엎어버려 막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수상에 취임해서 결국은 이제 관철을 하죠. 선거법 개정. 그게 1832년에 선거법 개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근데 사실 보면 이 사람의 성격이 굉장히 온건하고 굉장히 타협과 이렇게 거래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쪽에서 뭐라 그러면 그레이 내 말 다 알았다 그레이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대로 좀 하그레이 그리고 나중에는 너희 말 들어줄 거 그레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찰스 그레이가 말하자면 그 거래적 리더십의 대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수십 년 동안 이 사람이 평생의 목표를 가지고 계속 그레이 설득해가면서 이렇게 이뤄놓은 것이 영국의 선거법 개정인 거죠. 그러면은 이 1832년에 이제 그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선거권이 좀 확대된 거네요. 그렇죠. 네, 확대가 됐는데 제 머릿속에는 아직 그레이만 남아가지고. 그레이. 네, 1832년 선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나진 않는데요. 네. 어쨌든 선거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금은 합리적으로 구획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일정 부분 선거권이 확대가 됐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그 당시 선거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5.9%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선거권을 계속해서 보통 선거로 확장하기 위해서 이제 그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 드렸던 차티스트 운동이 되는 거죠. 거의 100여 년 동안. 그래서 1928년 즈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제 보통 선거가 이제 정착이 되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 단초가 1832년 어떤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당의 탄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그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여러분은 지금 선거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선거개론과 함께하고 있으십니다. 자, 정당의 탄생을 알아봤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정당이 있잖아요. 갑신정변 당시에 이제 김옥균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뭐 홍영식이라든지 서광범이라든지 서재필 이런 사람들이 몸을 담고 뭔가 나라를 혁신을 해보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북촌 일대에서 이제 손을 잡게 되는데 그들을 보통 이제 개화 세력, 그래서 개화당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거든요. 오히려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부분들을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큰 역할을 했던 거는 독립운동이었던 것 같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 오는데 우리나라를 혁신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좀 뿌리를 내려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그런 어떤 생각들을 바탕으로 입헌군주정이 되든 또 공화정이 되든 그런 것들을 주장했던 단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1907년에 이제 안창호 선생이 중심으로 했던 신민회 같은 경우가 입헌군주제를 좀 지향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어떤 국회의 모습들을 좀 염두에 두고 이제 모임을 가졌던 게 1896년에 만들어졌던 독립협회 같은 경우. 그래서 나중에 98년에 있었던 만민공동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중추원을 좀 만들려고 했었지만 또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는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지금의 정당하고 조금 더 비슷한 모습. 다만 이제 당시 식민지 치하였고 그래서 국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투표를 하긴 어렵지만 그 당을 통해서 국가를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했던 조직들은 독립운동 당시에 특히 임시정부 안에서 뭐 한국독립당이라든지 신한혁명당이라든지 이런 당들이 모였다가 또 흩어지기도 하거든요. 오히려 이제 그런 모습들에서 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당의 모습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럼에도 이제 많은 분들은 한국에 정당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은 사실은 조선시대 정당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사색당파를 떠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그 동서남북 붕당이라고 하는. 붕당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붕당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뭐 노론, 소론, 남인, 북인 이렇게 이제 가리키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뭐 현대 사회의 좀 정당과 비슷한 것 같기도 하다라고 연상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엄밀히 말하자면 파벌하고 우리 좀 더 가까울 겁니다. 왜냐하면은 네. 다수의 백성하고 상관없이 그 엘리트들 그룹끼리 모여서 우리는 이쪽 편, 우리는 저쪽 편 해가지고 모인 거니까 파벌하고 좀 더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 구영수라는 중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송나라 때 11세기 초에 붕당론이라는 글을 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붕당을 옹호하는 글을 쓴 거예요. 네. 왜 옹호하는가 하면은 말하자면 뜻을 같이 해서 뭔가 일을 잘해보려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붕당의 진짜 의미다. 무슨 그 붕당의 붕자는 벗붕자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사색당파. 다들 자기네가 진짜 붕당이래. 저쪽은 가짜 붕당이래. 우리만 진짜 마지막 군자의 붕당이다. 저쪽은 후인들의 파벌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서로 공격을 하다 보니까 그게 뭔가 소위 당쟁이라고 하는 것이 심각하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붕당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쯤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네, 뭐 한국사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제 조선시대 선조 때 정도로 보게 되죠. 선조 이전까지는 그들을 보통 이제 뭐 훈구 세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권력자이면서 한편으로 공신그룹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들에 대항해서 이들의 어떤 권력 독점과 그 다음에 비도덕적인 부분들을 이제 비판하면서
새로운 성리학적인 소양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살림이라는 표현이 되는데 처음에는 이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고 이들이 화를 입어요. 그래서 훈구파에 의해서 살인들이 화를 입었다. 사실은 그 역사적 모습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등장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떤 그런 사건들을 사화, 그러니까 살인이 화를 입었다라는 어떤 그 사건으로 이제 그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훈구는 점점 줄어들고 그다음에 살인이 대의명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살인들이 모두 권력을 갖게 되는 시기가 대략 선조 때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선조 때가 되면서 앞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들은 과거와 헤어나질 못해서 아직까지 어떤 유습을 갖고 있고 우리는 신진 세력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살인이 분열을 합니다. 그때를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붕당의 등장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권력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n분의 1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훈구와 사림이 싸울 때는 권력을 놓고 훈구와 사림이 서로 호각지세를 이뤘다면은 이제 훈구가 사라지고 나니까 사림 안에서 그 권력에 대한 이제 욕심, 그렇죠. 욕구가 그러겠죠.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의 훈척 세력하고 연결되었지만 나는 그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를 하고 싶어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당신의 처지가 그러니까 그거 극복 못할 거야. 우리 같은 젊은 사람들한테 맡겨라고 하는 신진 세력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살인에 동조하는 세력을 이 사람들을 밀어붙이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이 주로 서쪽에 살았대요. 심요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을 서인이라 그러고 아니다. 나를 중심으로 모여라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신진 세력들이 중심이 됐던 사람들은 동쪽에 살았기 때문에 동인이라고 해서 드디어 이제 선조 때 동서 분당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런 어떤 상황들이 정치적인 격변 속에서 권력을 독점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게 되면서 시기에 따라서 어떤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이제 그 이합 집산을 하게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몰락하기도 하는데요. 결국은 정치적인 권력과 생존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이제 집중하게 되면서 우리가 조선 후기에 붕당 정치 그러면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는 거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동서남북인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선거로 정치 자체가 이제 교체된 게 아닌데 그럼 권력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식으로 교체가 된 거예요? 아마 그거를 보여주는 가장 유명한 사건이 허적의 유학 사건, 그러니까 기름 장막, 기름 천막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제 영의정이었는데요. 집에서 큰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이제 비가 오니까 그 비를 막기 위해서 기름 천막을 썼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기름 천막이 왕실 전용이었던 겁니다. 사실은 숙종은 허적이 그런 행사를 벌인다는 거를 소식을 듣고 이 유학을 내려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먼저 가져갔다는 얘기에 굉장히 괘씸하다는 생각을 했고 마침 남인에서 노론으로 정권 교체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빌미로 남인 정권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붕당에 있어서는 그 붕당의 생명, 그러니까 교체의 결정적인 카드를 갖고 있는 건 왕이었다는 점. 그런 점에서 지금의 정당, 그러니까 투표와 선거라는 과정을 거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걸 이걸 통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당과 붕당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당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를 통해서 민심을 좀 반영하지만 붕당 같은 경우는 학문을 좀 중심으로 뒀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원래 조선에서는 특히 6.25에서는 공론 정치라는 개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모든 것을 하면 안 되고 두루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래서 공론을 세워지면 그 공론에 따라야만 된다. 군주로 할지라도 권력자라 할지라도 공론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하자면 관념이 있었습니다. 출발 자체의 의미는 참 좋았던 것 그렇죠. 같은데 공론을 형성한다. 공론에 따라서 정치를 한다. 얼마나 좋은 개념입니까? 그걸 그대로 민주주의에 갖다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문제는 그 공론을 만드는 사람들이 제한돼 있었다. 상당히 예법 문제라든가 복심 문제 그냥 거의 목숨 걸고 넘어지는 그런 분들이 말하자면 그 공론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봤을 때 실용적인 의미에서 좋은 쪽이 아니었던 그런 붕당 정치가 조선 후기에 펼쳐졌다고 볼 수가 있죠. 현대 그러니까 정치가 아무래도 이 분당 정치를 통해서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훈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붕당이라고 하면은 그 공론의 장을 양반으로 한정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그 당시에 그들이 권력을 얻던 권력에서 밀려나던 사실은 박한 평가를 받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박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는 민주주의에 이르렀고 더 나아가서 민주주의라고 하더라도 그 정치에 참여하는 어떤 사람들이 만약에 그게 소수가 된다면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현대의 정당이라면 과거의 당파와 같은 어떤 그런 모습과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거를 또 현실 정치의 법으로서 또는 어떤 정책으로서 만들어내는 작업들이 필요할 거다라는 것들이 일종의 이제 교훈으로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정당부터 붕당까지 폭넓게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거학 인물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정당과 관련한 인물들을 꼽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소개해 주실 분 어떤 분일까요? 정당과 관련해서 사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제 정당의 모습들을 이제 많이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야 하는데 그리고 좀 뜻을 모아야 되는데 약간의 차이는 좀 줄여서 크게 한번 모여서 정치를 또 독립운동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주장을 했던 운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일당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네. 임시정부 안에서 그 유일당 운동을 일으켰던 분이 바로 홍진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홍진이라고 하는 분은 국무령으로도 활동을 했지만 사실은 국회라고 할 수 있는 의정원에서 조금 더 활동을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서 이 정당의 필요성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정당을 통해서 나라를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려면 정당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라는 것들을 주장을 하셨던 분이라는 점에서 직접적인 현대하고는 연결이 되지 않지만 인물로서 근대 인물로서 중요한 분이 아닐까 해서 홍진 선생을 꼽아봤습니다. 네, 박광일 작가님께서는 홍진 선생 꼽아주셨고요. 우리 함규진 교수님은요? 좀 꽤 의외의 인물이 될 것 같은데 두구두구두구. 이분은 굉장히 독특한 분이에요. 이분은 우리 역사상 최초로 그리고 마지막인데 그러니까 유일무이하게 왕으로서 정당에 가입하신 분입니다. 누구예요? 선조 임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듣고 나시면은 뭔가 이렇게 사람 놀려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얘기하는 그 붕당의 당쟁이 처음 시작하던 때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한동안 동인이 완전히 헤게모니를 잡았습니다. 우리 선비들끼리 이렇게 옷 잡아먹고 싸우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니잖냐. 우리 그러니까 붕당이고 뭐고 집어치우고 그냥 다 이렇게 다시 하나가 되자 이렇게 양쪽에 다 하고 말하고 다닌 거예요. 동인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배적인 세력을 갖고 있는데 저 이란 자는 그게 못마땅한가 보네. 왕한테 계속 이제 율곡하고 그다음에 함께했던 우계 성혼을 계속 뭐 비판적으로 얘기합니다. 저 심성이 나빠요. 맨날 당파질만 해요. 머릿속에 서인밖에 아무것도 없는 존재예요.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모함을 하고 비판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조는 내가 아는데 율곡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해가지고 너희가 좀 지나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아닙니다. 그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 속아 넘어가시는 겁니다. 율곡 그 나쁜 놈이 옛날에 머리 깎고 중도됐던 사람입니다. 뭐 그러면서 엄청나게 비난을 하니까 결국은 1583년에 선조가 화가 나가지고 그렇다면은 그 율곡 이하고 그 우계 성원이 당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나도 그 당이다. 이제부터 그 걔네들 비판하려면 나도 비판해라. 이런 식으로 선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정당 가입을 했다는 거는 솔직히 좀 농담에 가까운 좀 이렇게 윤색이고 가짜 뉴스인데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말이 나온 동기가 뭐냐 결국은 선조가 참 욕을 먹는 임금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면에서 그 붕당으로 이렇게 조정이 찢어져서는 안 된다. 찢어지면은 결국 남는 게 없다. 서로 간에 다치기만 하고 아무런 생산적이지 않는데 마침 이제 이 율곡이 그걸 붕당을 없애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그 진정성을 알아준 거죠. 선조의 그런 노력과 그런 발언을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선조를 얘기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오늘 이제 선거학개론을 이제 쭉 진행해 보면서 느끼는 점은 정당의 탄생이 가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이 가치들이 모여서 정당을 만들게 되고 좀 이끌어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정당을 향한 국민의 눈과 귀가 결국에는 이 정당을 제대로 향하고 있어야만 우리가 또 올바른 정치도 실현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선거학개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또 다른 역사 속 선거 이야기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